네, 산업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이죠. 함께 여러분과 왜 그 산업안전교육이 필요한지를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천재 인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일보 사건 기자로 20년, 30년 2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강사교육협회 전임 강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차별 없는 세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날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018년에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고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이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주요 경력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충남도 교육감 초청, 충남 장애아 부모를 위한 연수에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모 운동에 대해서 충남 장애인 부모의 초청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2006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명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이슈와 기사 작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 중앙, 또 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 인증관리사업 관리자들, 또 지역사회봉사단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원 광교 IT 실버 기자단에 대한 또 기자교육도 했습니다. 또 법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0회 정도를 했고요. 올해도 고용공단으로부터 52회의 강사 지원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전문가 활동 주요 이력은 2012년에 사회복지협의회 또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디딤 씨앗 지원 사업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사랑 나눔 사업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언론 홍보 자문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날 및 전국 사회복지대회 포상 추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중앙인정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입니다. 유니세프의 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도 또 지진하고 무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해일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야기 뒤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에 현장에 취재기자로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뜯어내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지역 신문사서의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관 인터뷰, 시신이 누워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이었고요. 사망자가 192명. 그래서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나른한 시간에 강의를 들으려면 또 이렇게
기분을 좀 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합창 박수 쳐봅시다. 이렇게 합창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또 이런 손목 박수 아시나요? 손목 박수를 쳐봅시다. 이 손목 박수를 치면 오줌 솥에 걸린 분들 특히 굉장히 좋습니다. 손등 박수, 이 관절,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 손등 박수 치면 아주 좋습니다. 조금 낫죠? 같이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그 안전조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은 이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지금 없죠. 물론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뭐 이런 국지적인 어떤 전쟁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6.25 이후에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은 안전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묻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고속도로가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자연재해죠. 재앙입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생활 속 지진안전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있죠. 그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 일본이 구레고리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지역에 접해 있어요. 이 태평양판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구레고리가 움직이면 바닷물이 치솟기도 하고 썰물처럼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구레고리가 북아메리카판 또 남아메리카판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판과 판의 경계 부분을 지진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지진의 80% 이상이 바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환태평양 지진대란 태평양을 에워싼 형태로 펼쳐져 있어서 부르고리, 불의 고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환태평양 지진대에 직접 영향권은 아니고 간접 영향권에 속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 속 지진 안전에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그 세계적인 지진들을 보면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걸 보시죠. 거기에 과연 안전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실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이 이 책상이 방어를 해준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연필도 떨어지고 지우개도 떨어지는 것처럼 지진이 나면 온갖 물건들이 위에서 낙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을 머리 위에 소위 안전장치로
들고 뛰어야 하고 이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로부터 건물에는 유리창도 많고 온갖 건축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야 되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뭐 요즘 유튜버들이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또 언론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정보를 라디오를 켜거나 이런 핸드폰을 들고 접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안전, 또 동료의 안전, 또 가족의 안전, 또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잠깐 보면요. 실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앞에 그림처럼 튼튼한 탁자 아래로 대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진이 발생하면 물건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그런 물건들이 떨어지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즉각 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흔들림이 멈추면 안전하게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뭐 진도 7 이상 강력한 지진, 뭐 건물이 흔들릴 정도는 경주 지진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이 됐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깔리고 튀르기예 참사처럼 저렇게 천재지변으로까지는 아직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진 해일. 일본의 쓰나미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진 해일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엄청난 파괴력, 재앙입니다. 거의 재앙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일이 일어납니다. 육 60번 엄청나네요.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7.0이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네, 고지대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쓰나미라고 하죠. 센다이 공항이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건 이 방풍림이라고 하는 인천공항 주변에도 방풍림 많이 심어야 되겠는데요. 네, 잘 보셨습니까? 어,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일어나고 그 쓰나미가 어, 우리 동해안을 덮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파괴가 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2차, 3차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자, 이런 아직까지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런 지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혹시 모르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혹시 있을 수도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들에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안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시죠? 활동 지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가 갑자기 뛰거나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예방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손을 잡고 걷도록 해야죠. 네, 네, 다칠 수 있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우리 생활 속의 안전 또 자연재해로서의 지진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특히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니까 산업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안전, 편안함의 완전한 발전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한 거는 결국 이제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완벽한 안전의 상태가 우리 이 생활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자, 다시 안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봅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 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없이 온전한 상태,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한 법적인 정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산업재해 정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게 모두 산업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는 법적인 개념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선행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인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안전사고라고 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먼저 일어나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걸 안전사고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무엇인가 한번 보죠. 모든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한 요소의 조기 발견, 또 그런 위험한 것을 예측하는 것,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려는 활동, 안전을 위한 활동, 이걸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어떤 제도가 생겼습니까? 바로 감리제도가 생겼습니다. 안전관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산업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안전하십니까?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활동지원사로서 승강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있어야 사고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손잡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이 쏜살같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것 하루 종일 찾느라고 얼마나 또 실종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근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근로기준법. 전태일 열사가 그 노동자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그 청계노조가 만들어지고 또 법으로 이렇게 근로기준법까지 제정되는 그런 우리 현대사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지금 작년 1월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고, 또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도 생산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청업체의 사장들이 그 책임을,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죽음, 또 부상, 재산상의 손실, 그게 발생하면, 안전하지 않아서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그 오너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16년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 몸이 끼어가지고 죽는 그 청년 노동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위험한 것은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위험한 것을 다룰 외주 업체에게 맡기고, 결국 그 현장을 잘 모르는 외주 업체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집으로 결국 돌아오지 못해서 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김용균법, 우리가 잘 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발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한 명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이제 위험한 것을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주더라도 그 원청업체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산업재해, 우리가 지금 그 산업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건공단의 2021년 산업재해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넘어짐 사고입니다. 10만여 명이 이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2만 3천여 명, 2만 4천 명 정도가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역 사고처럼 끼임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14,000명가량 이렇게 또 존재하고요. 또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다친 사람들, 또 떨어져서 추락해서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약 15,000명. 절단, 배임, 찔림, 이런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도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동제 지원사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늘 사고를 미리 예상을 하고 조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방 활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280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체의 12대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그 배합기나 혼합기에 이렇게 손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끼임 사고, 이게 덮개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데 덮개 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아예 전체 공정이 정지돼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굴착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락하는 사고,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 지역이나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현장을 잘 안다고 유도자도 배치하지 않고 개인의 이렇게 헬멧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자만 쓰고 개인 보호구 착용도 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안전사고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의적으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고의성이 없는데 이렇게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크, 샤크 등 이걸로 이렇게 기계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끈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미리 발견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 마모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 기계가 사람을 덮친 것입니다.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출입 제한 조치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제 로봇인데요.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죠. 그런데 사람이 로봇 옆에 갔다가 이렇게 끼어서 때로는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 매트를 설치하거나 방책을 설치하거나 또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는 이런 산업용 로봇과 인간의 부조화로 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예방 활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쇄기 파쇄기도 이렇게 몸통이 끼거나 특히 머리카락 이렇게 긴 여성들이 잘못 끼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경우에 정지 장치를 설치했을 때는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예방 조치가 없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출 성형기 이것도 끼임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작업 시에 운전 정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 조치 없이 함부로 일을 했다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힘쓰다가 또 무리하게 자세를 잘못 잡았다가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허리가 삐끗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깨가 큰 통증을 이렇게 안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목이나 어깨, 허리, 팔, 다리에 신경, 근육, 또 그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 운동을 좀 하고 부적절한 그런 작업 자세가 아니라 좀 안전한 자세를 그 나름대로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힘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일들,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반복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불안전한 작업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을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았을 때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근골격계 질환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었을 때,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쇳덩이를 들었을 때 무리가 오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하거나 또 이렇게 크게 다치는 한 건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329,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상태가 300개가 있고요. 그 수면 아래에는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면 사고가 나지 않겠죠.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지 않지만 그런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되면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29건의 그 작은 부상이 발생을 하면 약 30건의 경상자가 발생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건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크게 다쳐서 이제 장애인 진단을 받고 평생 후천성 장애인으로 이렇게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하인리 법칙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이 산업 현장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전력질주에서 달아나는 그 발달장애인을 충분히 예상하고 활동지원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종사고가 돼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낯선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활동지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사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의 원리는 이렇게 선천적인 결함이 있고요. 유전적인 이유, 또 사회 환경적인 이유,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결함하고 이래 같이 그 결함이 같이 연결이 돼 버리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적인 원인, 물적인 원인을 동반하게 되면 작은 사고, 큰 사고, 또 결국은 재해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 현장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고를 막고 더 큰 재해로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그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서의 여러분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간접적인 원인들, 이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사회환경적인 요인은 불과 2% 정도입니다. 인간의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부족함들 이런 것도요.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로 이제 빨간 표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 2%가 98%로 확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확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가 적재적소에 개입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쏜살같이 어디로 튀어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친밀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활동지원사하고 같이 있는 게 편안하고 행복하면 달아나지 않겠죠. 그 친밀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줄 때는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강제로 억지로 손을 끌고 가는 것,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한 행동이 발달장애인의 불완전한 행동이나 불완전한 상태를 야기했을 때는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발달장애인의 한 명의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큰 사고로도 번질 수가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사고의 원인, 이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지진 앞에서 봤던 트리기의 지진, 일본의 지진 해일, 쓰나미가 몰려온 그런 현상들,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오히려 그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들이 이 천재지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야기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모든 재해, 예방이 가능했는데 예방하지 못했을 때 그걸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산업재해, 교통재해, 공공재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활동 지원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떡을 먹다가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떡을 샀어요. 그래서 등교를 하는 길에 또 하교를 하는 길에 또 출근을 하는 길에 뭐 퇴근하는 길에 떡 하나를 줬는데 갑자기 입에 탁 넣는 순간 목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사망 사례 중에 떡이 갑자기 목을
호흡기를 막아가지고 위험한 상태로 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의 전담 인력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 내가 뭐 발달장애인을 많이 상대를 해봤다. 나는 뭐 충분히 어떤 사고도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냥 그 활동 지원을 그냥 그 바우처를 활용한 어떤 급여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 휴먼 서비스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몸이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킴이로써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안전교육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을 본인의 느낀 소감을 5줄에서 10줄 정도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맨 앞에는 자기의 이름, 누구누구의 후기 이렇게 해서 쓰시고 댓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이분은 앞에만 살짝 본 게 아니고 다 봤다, 이렇게 다 봤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후기를 달아주면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수료한 것으로 보고 수료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록을 중지합니다.